자, 오늘은 재무제표 딱 이것만 보면 된다. 손익계산서 편을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적을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기업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서 그냥 뭐 수치가 얼마가 나왔다 이것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수치 안에 무슨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이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굉장히 큰 회사는 사업 부별로 쪼개서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볼펜을 만드는 회사라도 볼펜의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뭐 범용 볼펜이 있을 거고 고급 만년필이 있겠죠. 그거를 섹터별로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그거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용 볼펜과 고급 만년필의 시장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볼 때는 그냥 결론적으로 얼마를 버는지만 보면 안 되고 실적을 무조건 분해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잘 보려면 손익계산서 대차제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를 이렇게 각각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볼 거는 뭐냐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해부터 정액법,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에 감가상각비를 늘리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차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지출이 된 이후에 손익계산서상의 조달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트할 정도의 실적이 매출액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면 재무제표가 그 다음 해부터는 굉장히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하고 싶어요. 어느 회사가 너무 좋은데 굉장히 주가가 빠진 다음에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좀 오랫동안 보유해가지고 언제 한번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오래 보유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업이 현상 유지가 돼야 말이죠. 이 기업이 점차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끝도 없이 땅굴을 파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자 비용을 많이 내는 회사, 단기 차입금이 많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사람만 보더라도 처음에 1금융권에서 빌렸다가 그 다음에 2금융에서 빌렸다가 마지막 친구한테 빌리고 가족한테 빌렸다가 마지막에 사채끌어 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입은 좋지만 이 차입을 줄일 어떤 포텐셜이 터져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점점 악성 채무로 끌고 가게 되면 기업이 회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다음에 실적을 기대하는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단기 이자 비용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시를 좀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실적은 무조건 쪼개라.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10년 재무제표인데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전성기가 2017년, 18년이죠. 이때 무려 53조, 58조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의 전성기가 2017년, 18년, 뭐 그리고 올해 2021년인데 이게 왜 이런 전성기 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나? 자, 보세요. 50조 대의 영업이익이 나온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뭐 40조, 30조 내려오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빠지죠. 그러니까 이 50조 대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에 갈 수 있는 동인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재무제표를 볼게요. 자, 이거는 삼성전자의 2020년, 단기가 2020년이고요. 전기가 전에 2019년이죠. 재무제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업부별로 쪼개져 있죠. 생활가전,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함원이라든지 뭐 연결 회사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전체 영업이익 35조 중에 21조가 반도체에서 나온다. 물론 이거는 제가 그냥 두 해만 예시로 가져온 거지만 사실은 이걸 테이블로 다 만들어서 10년간 놓고 보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내가 그냥 뭐 남들 좋다더라, 많이 빠져도 같이 주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이것만 보시면 삼성전자 이익의 절반은 반도체구나, 휴대폰이 3할이구나, 생활가전이 1할이구나, 뭐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반도체만 10년을 딱 놓고 보면 영업이익의 통계 지표를 딱 그려보면 그러면은 뭐 제일 평균적으로 얼마 이익이 나오는지, 제일 좋았을 때, 제일 안 좋았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생활가전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의 실적을 놓고 보면 반도체가 절반에다가 반도체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근데 반면에 생활가전은 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으로 뭐 1조, 요즘에 얼마 나오지? 몇 년 전만 해도 1조였는데 3조 5천억이나 나오네요. 네.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1조였는데 안 본 사이 참 많이 컸네요. 이 생활가전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이게 빠꾸가 없어요. 그냥 계속 꾸준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게 10조, 20조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가전은 꾸준히 받쳐주면서 올라가지만 삼성전자에서 그냥 1할 정도다. 만약에 생활가전이 뭐 3할, 4할이 됐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죠. 생활가전이 엄청나게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닌데 3, 4할이 됐다 그러면은 반도체랑 휴대폰이 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핵심 사업부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반드시 실적을 쪼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투자 활동 이후에 감가상각비랑 이자 비용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파트론 재무제표를 가져왔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파트론이 영업이익을 제일 많이 냈을 때가 2013년과 19년입니다. 근데 2013년과 19년에 영업이익이 정말 최대가 나오면은 모든 애널리스트랑 신문이 파트론 최대 영업이익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실적이 뭐 천정 뚫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게 이래서 이 영업활동이 투자활동 현금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기업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버는 족족 다 써버려요. 재투자가 돼버려요. 그럼 주가가 갈 수 있을까요? 자, 어떤 기업이 막 돈만 벌어요. 그리고 투자는 안 해요.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몇 년은 주가 좋아요. 그냥 사업이랑 똑같잖아요. 들어오는 족족 재투자를 하는 거랑 들어오면 일단 좀 챙겨놓는 거랑 당장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챙겨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파트론을 놓고 보면 언론에서는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막 떠들어 주는데 들어온 걸 다 써버린다니까요, 그 해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 다음에는 감가상각비가 엄청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자 이자 비용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3년에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2019년에도 또 다시 또 2013년과 그 필적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이랑 19년에는 이미 1년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이익 다 투자해버리고 그 다음에 비용이 엄청 나오면서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주가가 곤두박질하지. 자, 한번 차트를 놓을게요. 2013년과 19년이 이렇게 올라요. 그 전에 뭐 한 1년, 이거 제가 월봉 가져왔는데 많게는 2년까지 2배, 3배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원위치죠. 왜? 번 거 다 썼거든. 그리고 비용이 엄청 나가거든. 그래서 이 영업이익만 보시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랑 같이 보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손익계산서는 그냥 그 해에 얼마 벌었다 그거잖아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미루어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내년에 어느 정도의 일반 관리비를, 판관비를 가져갈 것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19년 이렇게 전성기를 다 구가할 때 그때 애널리스트는 무조건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2분기도 깜짝 실적 8대가 아닌 더 살 때, 그죠? 언제 더 사? 언제긴 최고가에 더 사라고 그러는 거지. 역대 최고가 2.6만원 경신을 향해 가긴커녕 거기서 반토막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기대, 부품 대장주의 성장 동력, 비수기 없이 간다. 비수기가 없이 가긴 그 다음에 반토막인데, 화수분 성장 동력, 그렇죠? 이거 보세요. 뭐 아주 그냥 굉장히 감성적인 글이에요. 무조건 좋다 그러는데 그 해에 바로 반토막 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자, 2019년 최대 이익을 갱신할 뻔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반토막 더 나버리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이 재무제표의 그 이자 비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딱히 이자 보상 배율을 계산하진 않아요. 그냥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이랑 근데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그걸 추산하는데, 주로 제가 단기 차입금 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특히 단기 차입금 재무제표 주석 보면서 단기 차입금을 언제 얼마 정도의 금리로 가져왔는지 그걸 보고,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금리로 빌리는지 대충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은 한 이 정도 규모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 차입금을 너무 높은 금리로 가져오는 기업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자 보상 배율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개념만 아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개별 재무제표 뜯어보지 이자 보상 배율로 막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이자 보상 배율은 뭐냐면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 이자 비용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 쓴 것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을 벌 수 있다는 건데, 그게 1이 안 된다 그러는 거는 아니 영업이익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빌렸는데 돈을 버는데 이자도 못 내. 이거 회상이 될까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1에서 작을수록 굉장히 좀 요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그다음에 또 이게 나중에 대차조표랑도 연결이 돼요. 순환고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개별 재무제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